자,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쭉 설명했었죠. 띄어쓰기 할 차례인가요? 그죠? 띄어쓰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206페이지. 자, 202페이지 띄어쓰기. 우리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대체로 보게 되면 다소 아쉽게는 이제 우리가 올해 2022년도에 치러졌던 뭐 국가지나 지방직에서 띄어쓰기가 좀 나오지 않아서 띄어쓰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원래 한글 맞춤법 파트에서 띄어쓰기가 좀 어려운 파트고 참 해도 헷갈린다라는 파트가 띄어쓰기 파트인데 그런 띄어쓰기 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기울였고 더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나 항상 시험에서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심이었고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아픔을 가져다 줬던 그런 영역 파트다 보니까 그런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자, 어느 교재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재도 띄어쓰기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교재 속에 있는 내용들만 잘 알아더라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그 암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만 잘 적용한다면 아마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철저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따 오후에쯤 가서 프린트를 보내놨는데 아직 여러분들 복사해서 안 준 모양이네, 그죠? 어문, 귀정, 압축 문자를 줄 거예요. 거기 보면 저 암기할 것들,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있어서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띄어쓰기 시작. 띄어쓰기가 시작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훈민정 창제 때부터 띄어쓰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틀려요. 훈민정 창제 당시에는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온통의 관심사는 내가 하는 말을 우리의 문자로서 적을 수 있는가, 그런 데 목점을 뒀기 때문에 띄어쓰기와는 관련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띄어쓰기가 시작된 건 언제냐? 1896년. 1896년. 그다음 1896년이라는 것은 독립신문 창간사. 독립신문 창간사를 통해서 띄어쓰기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뭐였다는 좀 시도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것에 있어서의 본격화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본격화. 자, 본격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본격화됐다면 1933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던가? 안 했죠? 했잖아요. 1933년.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신문지에 출제된 거예요. 그런데 훈민정 창제 당시부터 띄어쓰기를 시작했다. OX, X.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 시간은 언제부터?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시도됐다는 점, 그리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통해서 본격화됐다는 점, 이해됐죠? 그런 부분에 기본적 이해를 좀 해두면 되겠다. 자, 두 번째와 관련해서 보면 왜 그렇다면 띄어쓰기를 하는가? 띄어쓰기의 이유에 대해서. 자, 우리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있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또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어때요? 우리는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의미로서 전달하고 싶었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의미 전달의 정확성, 시각적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음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앞에 남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우리 남학생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 문장. 오늘 밤에 나무 사온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우리 뒤에 여학생은 글씨가 안 보여? 이런 안타까움이 있나? 뭐 어떻게 왜? 앞으로 좀 모여야지. 이거 보여? 어? 이것도 안 보여? 오늘 밤 나무 사온다? 그렇게 우리도 여학생은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또 우리 여학생은 나무 사온다. 오늘 밤 나무 사온다. 그래 또 대단한 또 해석이 될 수 있어. 우리 한번 뭐 나무 사온다. 나무 관리하는 사람? 나무 사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또 오늘 밤 나무 사온다. 그냥 우리 나무 트리 나무 사온다. 우리 나왔어요. 오늘 밤 오늘 밤나무 사온다. 봐봐 어때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단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자,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썼다 할지라도 이렇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럼 띄어쓰기 하는 이유는 뭐죠? 이유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뭐하기 위해서 같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유다. 그래서 띄어쓰기 이유. 그래서 띄어쓰기 관련해서 시작과 그다음 뭐가 같이 본격화 뭐까지 포함해서 이유까지 포함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의 시작과 본격화 이유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의 이유는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각적으로 의미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되겠죠?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독성을 위해서죠.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오리가 하셨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가지이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띄어쓰기에 그렇다면 단위는 뭐냐? 단위. 띄어쓰기에 있어서의 원칙적 단위. 지금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띄어쓰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뭐냐?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다 같이 우리는 한글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한글맞춤 총칙 제1항은 뭐였어요?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 맞게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했죠. 그거 외우더라고 했죠. 두 번째, 이 항은 뭐였어요? 단어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띄어쓰기? 단어. 그래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어는 뭐라는 점 나왔지? 단어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단어 띄어쓰기다. 근데 일반적인 단위는 뭐냐? 일반적인 단위는 어절이다. 일반적인 단어는 어절이다. 어절은 뭐라고 했어요? 말마디로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룬다고 했죠. 기억나요? 어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철수가 밥을 많이 먹는다. 자, 철수가 밥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철수가. 자, 우리가 이것을 단어로 나누면 조사까지를 우리나라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철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밥, 그다음에 그다음에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단어죠.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절이라는 것은 말마디라고 했죠. 말마디로서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뭘 이룬다? 어절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절이 되겠죠. 그렇죠? 철수가.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이 문장은 몇 개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4개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는 만약에 조사가 띈다면, 조사가 단어가 띈다면 이렇게 되겠지. 철수가 밥을 많이 먹는다. 어느 것이 의미가 잘 드러납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것이 딱 의미를 파악하는데 좋아. 읽기 쉬워. 가독성.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적어놓을 때가 읽기 쉬워. 이렇게 적어놨을 때가 읽기 쉬워. 위에 거죠? 그거야. 그러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까지 띈다니까 조사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띄었으면 단어라는 이유로 하나로 띄어쓴다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는 밑말에 붙여 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철수가 밥을 많이 먹는다. 따라서 이렇게 띄어쓴다는 거지. 정리됐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해서 얘기하시겠어요? 자, 네 번째 관련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조사부터 설명할까요? 조사. 조사에 대한 이야기. 조사는 자립성 없기 때문에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따라서 하나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다 뭐 한다? 붙여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서부터가 여기에서부터까지가 알겠죠? 다 같이 여기에서부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어때요? 여기서 조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것도 조사죠. 그 다음에 예서부터가 조사죠. 그 다음에 예서부터까지가 조사죠. 조사는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다 뭐한다? 붙여 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째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어미에 대한 이야기. 항상 어미는 어디에 붙는 말이라고 했죠? 어간에 뭐가 붙는다? 어미가 붙는다겠죠. 어간에 뭐가 붙어? 어미가 붙는다. 따라서 어미도 마찬가지.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보면 먹었다가 해서 먹다, 먹고 먹으면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했지? 어간이라고 했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이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먹다. 여기다 어미가 하나 더 붙을까? 선어모 어미라고 해서 먹었다. 할 수 있죠? 먹었다. 먹었겠구나.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도 어미고 이것도 어미고 이것도 어미야. 자, 어미는 1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다 뭐에 붙여 쓴다? 어간에 붙여 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띄어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사 띄어쓰는 것, 어미 띄어쓰는 것,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뭐 의존명사 띄어쓰는 것, 뭐 접사 띄어쓰는 것,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띄어쓰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미는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다 뭐에 붙여 쓴다? 어간에 붙여 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항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는 명사인데 항상 뭐에서 쓰는 것? 의존해서 쓴다. 뭐에 의존하냐? 관형어에 의존해서만 쓰는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한다? 의존명사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웠던 적이 생각날 거야. 암기법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이, 단형, 보주, 서부. 기억나요? 분이 겉대바, 지수리 나위, 따분 덫에 드채향 만대첩. 혹시 어려운 표시 기억납니까? 의존명사. 우리 의존명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따라서 관형어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온다? 의존명사가 온다. 의존명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단위성 의존명사와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고, 그 형식성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보편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가 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보주 서부로서 기억될 수 있겠다. 어때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의존명사예요. 자, 의존명사는 단어다. OX. 의존명사는 단어다. OX. 의존명사는 단어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의존명사 역시 명사의 일종으로서 단어죠. 우리 국어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 품사 있어. 품사. 품사는 뭐와 일치한다? 단어와 일치한다. 우리 국어의 원칙적인 띄어쓰기 단위는 뭐였다? 단어였다. 할 수 있죠?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품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띄어쓰기도 좀 더 쉬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의존명사도 단어다. OX. 의존명사도 단어다. OX. 뭐라니까? 명사 일종으로서 의존명사도 단어야. 단어로서 품사는 명사에 속하는 거야. 다만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반드시 뭘 수반하게 되는 것? 관형어를 수반하게 되는 것을 의존명사로 얘기한다. 그래서 의존명사에 대한 이해도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대체로 그래서 의존명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봅시다. 내가 하는 것을 알겠죠? 내가 하는 것을 순이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는이란 말이 뭘 꾸며? 내가 하는이 뭘 꾸민다? 것을 꾸미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가 한다.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되면서 문장 내에서 것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이런 것을 무슨 절이라고 했지? 관형절. 무슨 절?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관형어 기능을 한다. 알겠죠? 관형절은 문장 내에서 관형어 기능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순이는 뭐 한다 다치? 모른다. 할 수 있죠. 이때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해당된다? 의존 명사에 해당된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왜? 앞에 내가 하는을 빼봐요. 관형을 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것을 순이는 모른다. 홀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것들은 의존명사. 따라서 의존명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면 띄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존명사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꼭 생각해야 되겠다. 자, 다음에 그런데 이제 7번째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거죠. 7번째 뭐가냐면 조사와 의존명사. 조사와 의존명사 통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조사와 의존명사 통용이다. 자, 조사와 의존명사 통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같은 것이 조사로 쓸 때도 있고 뭐로 쓸 때도 있다? 의존명사로 쓸 때도 있다. 그렇다면 조사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붙였어야 되는 거고. 의존명사라고 하면 뭐 해야 돼? 띄었어야 되겠지. 가장 대표적인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큼이다, 대로다, 뿐이다, 말이다. 만큼, 대로뿐만. 다 같이 만큼, 대로뿐만.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만큼, 대로뿐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로 쓸 때도 있고, 그다음 뭘로 쓸 때도 있다.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다. 알겠죠? 일단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일단 원리만 설명해 놓고 우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다 뭐 안 적어도 돼요. 알겠어요? 적는 사람 적고 뒤 책 속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따라서 조사와 의존명사 통용.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이 핵심이야. 거의 띄어쓰기 파트에서 한 80%, 90%까지 내가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언급이 됩니다. 물론 특수하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띄어쓰기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 수업하는 것에 이것들이 거의 띄어쓰기 8, 90%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여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더 깊게 봐야 되겠다,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설명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막 그런 띄어쓰기가 될 거다 생각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무작정 외우면 우리의 멍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는 짧은 시간 내 또는 길게는 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서
원리를 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만큼, 대로, 뿐, 많은 조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다? 의존 명사로 쓸 때 있다. 그렇다면 조사로 쓸 때는 뭐 해야 돼?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조사로 쓸 때는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붙였어야 된다고 했잖아. 의존명 쓸 때는 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맞춤법이라는 것도 또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처음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첫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문법은 기초가 되는 거다. 알겠죠? 이 문법이 기초가 돼야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문법의 기초 토대 위에 어문 기종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독해 있죠? 비문학을 세우는 것이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문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문법은 기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나만큼 할 수 있어? 나만큼 할 수 있어. 이제 만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는 만큼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대목을 할 수 있죠. 어때요? 똑같은 만큼이지만 붙였었고 이때는 띄었었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나만큼 할 수 있을 때 만큼은 앞에 나가 대명사죠. 나가 1인칭 대명사, 대명사로서 체연이니까 체연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로서, 이때는 만큼이 뭘로 쓰인 거다? 조사로 쓰인 거죠. 조사로 써서 이렇게 붙여 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가 하는 만큼은 나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만큼 뭐에다 하지? 의존명사죠. 이때의 만큼은 의존명사. 그래서 띄어 써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조사와 의존명사의 통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조사와 뭐의 통용, 다치 의존명사의 통용. 그래서 만큼에 대한 것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주의할 거나 더 써놓을까? 주의할 거? 또 주의까지 더 써면 너무 깊어지나? 주의. 그가 나와 가리만큼, 그가 나와 가리만큼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 자, 이 경우가 상당히 애매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니만큼. 너는 뭐 우리가 니만큼이 있다. 또는 뭐뭐 하니만큼. 그래서 니만큼이 있다. 이 자체는 하나의 이것이 어미가 됩니다. 어미. 그래서 어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다 뭐 해야 돼? 붙여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야. 좀 더 깊게 나온다면 여기까지 터치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리만큼, 뭐뭐 하니만큼 이것은 다 어미니까 항상 붙여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됐지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번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번째. 자, 어미와 의존명사 통용. 어미와 뭐의 통용 다 같이? 의존명사의 통용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자, 어미와 의존명사 통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대표적인 것이 지대바가 있어. 니은지, 니은대, 니은바. 이렇게 해서 물론 니은 대신에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부. 그래서 니은지 또는 리을지, 니은대, 니을바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 잘 생각해봐요. 이때 붙였을 경우, 이때 붙였을 때는 이때 지대바를 뭘로 보느냐면 어미의 일부로 봅니다. 지대바를 어미의 일부로 봐. 그럴 때는 붙였어야 돼. 그런데 다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인데 띌 때가 있을 거예요. 니은지, 니은대, 니은바 이렇게 띌 때 있죠. 띌 때는 이때의 지대바가 뭘로 생각되느냐면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는 붙여 써야 되지만 지대바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뭐 한다? 띄어 써야 된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의존 명사 쓰일 때만 알면 나머지는 뭘로 쓰인다? 어미의 일부로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가 뭐일 때 그러면 의존 명사로 쓰인 거냐?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의 경과. 이때 지가 뭐의 경과를 나타낼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알겠죠? 뭘로서 쓰인다? 의존 명사로 쓰여서 띄어 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때 대가 장소나 처지나 경우를 나타낼 때, 장소, 처지, 경우를 나타낼 때 이때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쓴다라는 거. 또한 바가 방법이나 일의 의미일 때 이때는 띄어 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예를 든다면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나는 그가 온지 몰랐다. 나는 그가 온지 몰랐다. 이가 오고, 그 다음에 그가 온지 3시간이 넘었다. 그가 온지 몇 시간이 넘었다? 3시간 넘었다. 하시죠? 똑같은 형태인데 이때는 뭐하고? 붙였었죠? 이때는 뭐였어? 띄었었죠. 이때의 지는 뭘 나타낸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지. 그가 온지 몇 시간이 지나서 3시간이 넘었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일 때는 의존 명사로 봐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띄어 써야 된다는 거고, 이때는 몰랐다 했죠?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막연한 의문. 그래서 대체적으로 뒤에 모르다, 알다 이런 말 나오면 대체로 어미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조사와 의존명사 만큼대로뿐만과 더불어서 어미와 의존명사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어미와 의존명사로 같이 쓸 수 있는 지대바,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하여튼 뭐 마르고 닳도록 나와요. 마르고 닳도록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리만 설명해 줬으니까 책을 통해서 체크 일단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일단 볼까?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 보면 띄어쓰기의 원리 나오죠? 띄어쓰기.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뭐다 하는 점? 단어다라고 할 수 있죠.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거기 2번을 보자. 학교를 먹습니다, 가겠다 할 때 각각 학교를 때 르리 조사죠. 조사는 붙여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먹습니다, 가겠다 할 때 각각 씁니다나 계시나 다가 각각 어미죠. 어미로서 앞에 붙여 쓴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서울에서처럼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에서도 조사고 처럼도 조사고 만도 조사야. 조사는 한 개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다 뭐한다? 붙여 쓴다. 이 사실 좀 기억을 좀 해 둘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조사를 배운 적이 있죠. 조사를 도와줄 말을 보조사인데, 보조사 가운데 감탄 보조사, 그그마, 그래, 그려, 많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이때 역대 그려도 역시 조사니까 붙여 써야 된다. 자칫 잘못해서 좋습니다 띄고 그리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려 항상 붙여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교재로 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덜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자, 209페이지로 가서요. 209페이지 가보면 조사의 띄어쓰기 나오죠? 앞서 설명했던 원리 가운데 하나 더 설명하기 위해서 봅니다. 따라서 조사는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다 뭘로 쓴다?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뭘로 다루고 있다는 점? 단어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원래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 단어 중심으로 띄어써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취급되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 자, 그래서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있죠. 만약에 그 예서처럼에서는 예서가 조사하고 처럼도 조사하죠. 예서처럼이라는 조사는 없어요. 각각 예서와 처럼이 각각 뭐가 된다 같이 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두 개가 나오든 세 개 다 붙였었죠. 예서, 만이라도. 자, 예서의 밑줄, 만의 밑줄, 이라도의 밑줄 각각 다 조사죠.
조사는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나 다 뭐한다? 붙여 쓴다는 사실 기억해 두겠습니다. 특히 시험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이 부분에 기억해 둬요. 어미 다음에도 조사가 붙는데 거기 들어가기는커녕 있어 없어요? 요거 밑줄자. 들어가기는커녕 됐나요? 이때 들어가기 할 때 기지 기. 기가 어미거든. 어미 명사형 어미야. 근데 거기에 는커녕은 다 조사야. 알겠지? 자칫 잘못해서 이 커녕을 띄면 안 돼요. 커녕 역시 보조사기 때문에 먹기는커녕 이거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왔어요. 시험에 잘 나왔는데 먹기는 띄고 커녕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알았다라고 갈게요. 알았다라고 들어있습니까? 그때 라고는 직접 인용격 조사기 때문에 붙여 써야 돼. 라고는 인용격 조사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 쓴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봐요. 210페이지. 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거기 4번 210페이지에 반가로 4번이 있어요. 반가로 4번의 동그라미. 반가로 4번의 동그라미 해놓으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는 붙였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알았구나 하고 하고 있죠. 이 하고는 같은 직접 인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이때 하고는 조사가 아니야. 하다의 활용형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하다는 하나의 단어로서 띄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라고든 하고든 둘 다 직접 인용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라고는 조사로서 붙여 써야 되고 하고는 하다의 활용형으로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띄어 써야 된다. 자, 그거 조심해야 돼요. 띄어쓰기 부분에서 시험에 도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미와 의존명사 띄어쓰기. 아까 뭐라고 했죠? 어미와 의존명사 모양이 같지만은 띄었을 때 있고 붙일 때 있다고 했지.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지대바. 시작. 지대바. 그래서 피곤할 때는 내 어깨에 뭐 해봐? 지대바. 피곤할 때 내 어깨에 지대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 우리가 의존명사 쓸 때 지는 뭐의 의미를 쓴다고 했어요? 지가 의존명사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쓸 때 의존명사를 쓴다고 했죠? 시간의 경과. 생각나? 시간의 경과. 또 대가 어떤 의미일 때 의존명사였죠? 장소나 처지나 경우를 나타낼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바가 뭘 나타낼 때? 방법이나 일의 의미일 때 뭘로 취급한다? 의존 명사로 취급해서 띄어 쓰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외우니까 금방 외우더라고. 피곤할 때는 내 어깨에 뭐 해봐?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네, 이런 식으로 외워두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자,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나 대가 장소나 처지, 경우를 나타내거나 바가 방법이나 일의 의미를 나타내면 의존명사로서 뭐한다? 띄어 쓴다. 그래서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 시작. 지대바, 시작. 지대바, 시경, 장처경, 방일. 알겠죠? 이렇게 외워두고 이런 의미가 아니면 다 어미로 봐서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련돼서 211페이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 학교에 가는데 할 때 대가 장소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런 거래요. 그렇죠? 이때는 어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간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다 그런데로 했을 때면 결국 연결 어미로 쓰인 걸로 봐서 뭐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장 그러죠. 학교에 간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어때요? 두 문장을 이어줬죠? 두 문장을 이어줬잖아. 이런 의미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종속적 연결음이야. 그래서 붙여 써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 일을 하는 것에 며칠이 걸렸다. 이때 대 다음에 조사 애를 넣어봐. 대 다음에 조사 애를 넣어봐. 그래서 이거 애를 넣을 수 있어 없어? 대 다음에 조사 뭘 넣어보라. 시작. 애를 넣어봐라. 애 들어갈 수 있죠?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의존명사야. 어미 다음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으니까 이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대 다음에 의존명사에 예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이때는 의존명사를 봐서 띄었어야 된다. 따라서 이 일을 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대가 장소나 처지,
경우 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면 이때는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머릿속에 들려 놓아야 됩니다. 지대바 시작. 지대바 시경 장적영 방일. 지대바 시경 장적영 방일.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학교에 가는 데에라고 할 때 학교에 가는 데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말 안 되죠. 결합이 불가능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미로 봐야 되겠고요. 이 일을 하는 데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 때는 의존명사로 봐서 띄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에 대한 이야기. 자, 마찬가지죠. 니은바가 있을 때 붙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같이 띄어 쓸 때도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금강산에 가본 바 과연 절격이도 금강산에 가 보았더니 갔더니 할 수 있어요? 갔다. 그런데 과연 절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문장을 이었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미로서 붙여 쓰지만 그 일은 고려한 본바가 없다. 고려해 본바가 없다. 고려해 본 일이 없다.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때 바가 방법이나 일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로 쓰였다 봐서 띄어 써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둡니다. 지대바 시경 장적영 방일. 시작. 지대바 시경 장적영 방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니은지. 자, 뛸 때 있고 붙일 때 있죠. 붙일 때는 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어미의 일부로 쓰인 거지만 뛸 때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 써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뒤로 넘겨봐요. 자, 거기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디귿 봐봐요. 예,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때 도착할지 모르겠다, 도착할까 모르겠다,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어때요? 이렇게 다양하게 어미를 갖다 바꿀 수 있죠. 이럴 때는 이때의 지는 어미의 일부로 쓰인 것으로서 붙여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막연한 의문과 관련돼서 내가 그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어미로 봐서 붙여 써야 된다. 따라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 다음에 알다, 모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때의 지는 거의 다 어미의 일부로 쓰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봐봐. 벌써 집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있지. 이때의 지는 시간의 경과지. 그럴 때 이때 시간의 경과할 때는 의존명사로 봐서 뭐한다? 띄어 쓴다.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들이 있는 건데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준다면 요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어미와 의존명사 또는 조사와 의존명사 가운데 특히 우리가 다음 같은 내용도 하나 더 알아두고 가야겠습니다. 자, 교재 좀 있는데 여기 쓴 자료 하나 더 여덟 번째 하나 기억해 둘 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접사와 의존명사라는 개념도 있어요. 접사와 의존명사. 접사와 의존명사. 이 접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닿을 접자, 항상 붙여 쓰는 말이 접사죠. 여기 접사에는 뭐가 있어? 어근을 중심으로 앞에 붙는 걸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접미사. 그래서 이 접사가 붙는 말은 띄어써야 돼, 붙였어야 돼? 접두사나 접미사는 띄어써야 돼, 붙였어야 돼? 붙였어야 되지. 접사라는 말이 그거보다 항상 붙여 쓰는 말이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다음에 의존명사는 띄어서 붙여야 돼. 띈다고 했지. 근데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간자가 있어. 간자. 이게 간자. 이 간입니다. 간. 이 간자가 접미사로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도 있다? 의존 명사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덜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둬. 자,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에 먼저 의존명사로 쓰일 때, 의존명사로 쓸 때 있고 이때 이게 접미사로 쓸 때가 있어요. 자, 접미사로 쓸 때는 붙인다, 띈다, 붙여 쓰는 거고 의존명사 쓸 때는 띄어 쓴다라고 할 수 있죠. 의존명사 쓸 때는 어떤 때 의존명사 쓰이냐면 거간선, 거관선이다. 그래서 거리를 나타내는 말, 관계를 나타내는 말, 선택을 나타내는 말. 알겠죠? 이럴 때는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거리, 관계, 선택을 나타낼 때 의존명사로 띄어서 붙여서 띄어 써야 된다. 이걸 잘 알아둬야 돼.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최근에 와서 좀 잘 나왔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힘들겠지만 좀 외울 것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식을 좀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를 나타낼 때는 어떤 거냐? 잘 봐봐요. 서울과 부산 간에 고속철도를 놓았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거리죠. 서울과 부산 간에. 그래서 이때는 사기 때 간자가 거리의 의미로 쓸 때는 의존명사로서 띄었어야 된다. 자, 관계를 나타낼 때 있죠. 관계를 나타낼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관계죠? 그럴 때 띄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선택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선택을 나타낼 때 가든지 오든지 간에 이렇게 선택을 나타낼 때, 따라서 거리, 관계, 선택일 때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다 같이? 띄어 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전미사와 관련돼서 얘기해서도 똑같은 건데, 간이 전미사로 쓸 때가 있어요. 공간을 나타내랄지, 시간을 나타내랄지, 그 다음에 한자 이거죠. 지. 갈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지자가 생략된 자리, 생략된 말, 갈지자가 생략된 말은 붙여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지자, 이 갈지자야. 갈지자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들어요. 한자로 갈지자, 가천. 됐죠? 뭐 어부지리 할 때도 저 지자 들어가잖아요. 갈지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간을 나타낼 때. 요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지만 민속촌 가면 볼 수 있는 거 있죠? 대장간. 있죠? 대장간. 이때 간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나타내죠. 대장간이다. 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소가 머무는 곳이 뭐죠? 그렇지, 외양간이죠. 외양간. 그럴 때 이 간이라는 것이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붙여 쓴다라고 하는 사실도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는 뭐냐면 이틀간 말미를 주세요. 뭐 사흘간 말미를 주세요. 이틀간 말미를 주세요. 사흘간. 그 다음에 얼마간. 이럴 때 띈다 붙인다 다 같이? 이틀간, 사흘간, 얼마간 할 때 띈다 붙인다 붙여 써야 된다는 것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생략된 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지간. 자, 부부지간, 이때 지를 생략하면 뭐가 되죠? 부부간에 있죠? 이런 것들. 또 자매지간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자매지간하면 자매간. 자매지간하면 자매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가 생략된 자리는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의할 것이 있죠. 주의. 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항상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쓰는 것이 있어. 대표인 것이 외워야 돼. 이걸 사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죠. 사친, 혈세상. 이건 외워둬야 됩니다. 따라서 사제간 띄어야 되죠. 친구간 띄어야 되죠. 혈육간 띄어야 되죠. 세대간 띄어야 되죠. 상호간 띄어야 됩니다. 사제간, 친구간, 혈육간, 세대간, 상호간. 됐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띄어 써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둡니다. 사제간이다, 친구간이다, 혈육간이다, 세대간이다, 사구간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띄어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외울 것 사친, 혈세상. 간과 관련해서 외운다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네. 거관선, 공시지, 사친, 혈세상. 어때요? 딱 한 가운데 딱 외울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거관선일 때는 의조명사로 띄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 공간이나 시간이나 지가 생략된 자리를 붙여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항상 띄어 쓰는 것은 뭐다? 사친, 혈세상. 앞에 단어만 외우면 사친, 혈세상이 되는 거죠. 정리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압축문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프린트물에도 있고요. 이미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다음 카페, 혹시라도 그 전에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다음 카페 재진 구방에 들어가면 어문 규정, 압축문자 있었다고 했죠? 혹시 미리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야, 너무 많다 그러지? 어찌됐든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존명사 관련해서 전미사 됐습니까? 간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시험 문제 잘 냈고 얼마나 헷갈려요. 사실 여기 헷갈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기 보면 사제지간 말태야 안 돼. 사제지간에 뭐 그런 걸 논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가 생각되면 뭐 해야 돼?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건 또 띈다고 하고 있어요. 사제, 간, 띈다라고 하는 거. 대체적으로 뭐 자매지간이다, 뭐 형제지간이다, 부부지간이다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소위 그 가족 관계의 말들은 대체적으로 지가 생략된 상태에서 뭐하지만 붙여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띄는 모양이야. 그래서 저것들은 외워둬야 돼.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사제간도 나왔고요, 친구간도 나왔고요, 세대간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둬라. 그래서 헷갈릴 게 많거든.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외울 수밖에 없어. 거관선, 공시지, 사친, 혈세, 상 이렇게 외우니까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거관선, 공시지, 사친, 혈세, 상.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좀 더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하다면 이것이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력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력. 이 력이 더 시험에 잘 나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뭘로 쓸 때 되냐면 의존 명사로 쓸 때 있고, 의존 명사로 쓸 때 있고, 이것이 전미사 형태로 쓸 때도 있다. 뭐 의존 명사 쓸 때는 띄어야 돼, 붙여야 돼? 띄어서야 되지만 뭘로 쓸 때는 전미사로 쓸 때는 뭐 한다? 다 붙여 쓴다. 이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봅시다. 의존 명사와 그다음 뭐다 시작? 전미사 관련해서 의존 명사 쓸 때는 자, 뭐 우리 황혼역이다. 황혼역이다. 그래서 이제 의존 명사 쓸 때는 대체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떤 무렵의 의미, 어떤 시간과 관련해서 뭐뭐의 무렵의 의미를 갖고 올 때, 그래서 이제 쓰는 거하고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 예를 들면 황혼역, 황혼역이다 있죠? 황혼역이다. 그다음에 아침역이다. 아침역이다. 볼 때 이거 띄어써야 돼요. 해뜰역이다. 해뜰무렵. 해뜰역이다. 해뜰무렵에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틀무렵, 동틀무렵, 동틀역이다. 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존명사, 묘력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전미사로 쓰일 때, 뭘로 쓰일 때 하지? 전미사로 쓸 때는 다음 같은 겁니다. 무렵의 의미도 있어요. 무렵.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렵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은 다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전미사 무렵에 있고요. 어떤 쪽의 의미일 때. 자, 무렵 관련돼서 뭐냐면 새벽녘, 새벽녘이다. 저물녘이다. 저녁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봐봐, 똑같죠? 새벽 무렵, 저물 무렵, 저녁 무렵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멱은 이때는 붙여 써야 됩니다. 실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서 항상 붙여 써야 돼요. 자, 쪽의 의미일 때는 뭘까? 우리가 동쪽을 뭐라고 하죠? 동쪽을 동력하늘, 북쪽을 북력하늘, 들쪽을 들력이라고 하죠. 이럴 때 전부 다 뭐다? 붙여 써야 된다. 따라서 력이라는 것이 의존명사 쓸 때가 있고 전미사로 쓸 때 뭐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다. 무렵의 의미를 나타낼 때. 알겠죠?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야.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외울 때 나는 이렇게 외웠어. 헷갈리니까 세저황아 해뜰동틀, 세저황아 해뜰동틀, 해뜰동틀 이런 식으로 외웠어 나는. 그렇죠? 세저황아 해뜰동틀, 세저황아 해뜰동틀 해수 있죠? 새벽녘, 저물녘, 저녁녘, 저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좀 길게 했어요. 새벽녘, 저녁녘, 저물녘, 황혼녘, 아침녘, 해뜰녘, 돈틀녘은 뭐한다? 이거는 띄어쓰고 이거는 붙여 쓰는 거. 됐나요? 그래서 세저황아 해뜰동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래오래 기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에 대한 이야기다 같이 이와 같은 접사와 뭐에 대한 이야기, 의존 명사와 관련돼서 그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간과 뭐에 대한 이야기, 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띄어쓰기 2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교재 뒤편에 보면 띄어쓰기 실제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쭉 예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확실히 해둬야 된다. 알겠죠? 쉬었다 갑니다.